오언야담, 낱말 및 관용어에 관한 설화 5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천하박색이 임신한 사연, 마지막 수단, 관용어 오언. 각자 홀로 살아가다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남미녀의 재주도 있어 그럭저럭 살림을 일구었고 어여쁜 딸을 낳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예쁘고 총명했으나 안타깝게도 천연두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얼굴이 박박 걷고 뒤이어 입안이 심하게 헐고 터지는 후감을 앓아 입이 삐뚤어졌고 볼에 큰 혹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예뻤던 얼굴이 차마 바라보기 힘들 만큼 흉측해졌기에 부모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아이 역시 크게 실망했지만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어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부가 전염병으로 죽는 바람에 아이가 10살 때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이 없어 의탁할 곳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동냥하는 한편 부모가 남긴 밭을 가꾸어 이윽고 자립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 스스로 깨우치는 일이 많았고 부지런해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너무 외롭네. 내 님은 어디 계실까? 처녀는 본인의 의지와 달리 혼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같이 살겠다는 남자만 있으면 시집가려 했으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을 본 즉시 모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지조차 처녀 얼굴을 보면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25살이 된 해의 어느 여름날 밤, 처녀는 잠을 자던 중 황룡이 품으로 날아 들어오다가 몸속에서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 이건 태몽이잖아. 잠에서 깬 처녀는 귀한 자식을 낳을 용꿈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일생에 한 번 굴까 말까한 황룡꿈인데 육체 관계를 맺을 배우자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남녀 행사 전에 남에게 꿈 얘기를 하면 혹꿈이 된다니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꿈꾸고 하루가 지나면 허사가 된다니 기회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인하기는 힘들이라 판단한 처녀는 귀하게 될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처녀는 오가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을 법한 으슥한 산길을 일부러 찾아가서 솔밭 길가에 앉아 사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지나가면 눈짓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처녀의 얼굴을 보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처녀가 고갯짓으로 솔밭을 가리키는 신호를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점점 저물자 마음이 다급해진 처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 없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하자. 처녀는 나직하고 넓적한 바위 위로 옮겨 앉은 뒤 아랫도리 속옷을 다 벗고 치마를 걷어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운문을 내놓은 채 누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술에 몹시 취했거나 미친 여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직후 지나가던 어떤 사내가 그 모습을 보고 웃더니 시계를 받쳐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바위로 다가와서 얼굴을 가린 치마를 떠들어 보려고 했으나 처녀는 치마를 움켜쥐고 얼굴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피부가 분명하기에 사내는 히히 웃으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욕망에 굶주렸는지 격렬하게 힘을 썼고 아주 기분 좋게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 사내를 경험하느라 정신없는 처녀의 치마를 떠들어 기습적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헉! 그 순간 얼굴을 들킨 처녀도 놀랐지만 방금 전에 행복해하며 용을 썼던 사내는 더욱 놀라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지게를 지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옷을 추스르며 목적 달성한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마침 가임일이라서 임신이 됐고 여자는 10달이 지나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무술을 좋아해 여러 무예를 익혔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차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여인은 차마 이름 모를 남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18살이 되자 무과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서 과거를 보려면 집안 내력을 모두 적어야 하므로 이번에는 꼭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를 찾아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젊은 날 아이를 뵐 때 인연을 맺었던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내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제대로 보지 못한 일이 아쉽네. 여러 사내가 지나갔지만 여인은 순간적으로 눈앞에 스쳐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에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매번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며칠을 허탕쳤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늦은 오후가 되면 그 바위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소금 장수가 바위에 앉은 여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짐을 받쳐놓고 바위로 다가와 여인에게 어찌 여기에 와서 앉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잊지 못할 얼굴의 여인을 알아보고 말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직감적으로 그가 아들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렸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저녁 때의 일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고 대답하며 되물었습니다. 바로 나였소? 그런데 그때 왜 그랬소? 여인은 그 물음에 솔직히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용꿈을 꾸었는데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랬고 그날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이 총명할 뿐만 아니라 무예가 출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단 한 번의 관계로 아들이 생겼다는 말에 소금 장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한때의 불장난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다니 정말 미안하오. 나는 예전에 장가갔지만 사별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중이라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만난 인연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에게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홀몸인 소금 장수는 곧 살림을 정리하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그의 묵과에 급제하여 관리로서의 인생을 시작했고 소금 장수는 지금의 아내가 임신하고자 그렇게 대담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하며 그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때 시간 관계상 더는 물러설 수 없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짓을 했노라며 돌아보면 몹시 부끄럽다고 수줍어했습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썩 내키지는 않으나 목적을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일을 마지막 수단 혹은 최후 수단으로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꼭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다 못해서 하는 일 또는 별 수 없는 일이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전설야담 부산물 단어 오온. 옛날 어느 날 늙은이 3명이 모여 앉아 저마다 자기 집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박영감은 용이 그려진 백자 항아리를 가보라며 자랑했고 이영감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복음이 있다며 한껏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이때 김영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여편네의 그것이라네. 의외의 말에 두 친구가 껄껄 웃으며 그게 어째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자 김영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인한 후 수십 년 동안 밤마다 아내의 그것과 몇만 번을 즐겼고 또 그것에서 나온 부산물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지내고 있으니 내게는 그보다 귀한 것이 없지. 박영감과 이영감은
부산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영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여럿 두었지만 단 한 번도 오늘 밤에는 자식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다네. 그냥 아내와 함께 즐기다 보니 우연히 생겼으므로 계획하여 얻은 목적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라고 말한 것이라네. 말을 마친 김영감은 의엄하며 막걸리 한 잔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김영감의 이와 같은 설명에 두 친구는 맞는 말이라면서 박장대소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유래된 부산물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 부속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설야당, 표락감 투 유래, 떼어놓은 당상, 관용호 어원. 때는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당하관 이관명을 불러 은밀히 영남지방 민심을 살피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왕은 대체로 젊은 시종신들 중 평소 눈여겨본 충직한 신하를 골라 암행오사로 임명했고, 그 임무는 지방 관리의 잘잘못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는 없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관명은 즉시 출발해 암행오사로서 영남의 민심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샅샅이 살피고 이제 막 돌아와 임금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상감마마, 소신 이관명은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사옵니다. 숙종은 바른말 잘하고 청명결백한 이관명의 인물됨을 늘 좋게 생각했기에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그곳 민심은 어떠하오? 궁금하구려. 이관명은 임금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했습니다. 상감마마의 높으신 은덕으로 백성들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다만 숙종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만이라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관명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오로지 한 군데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에 사는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 때문에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하여 원성이 자자하였사옵니다. 잘못된 지방 행정은 곧 국왕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이관명은 임금 마음이 불편하리라 예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이에 숙종은 궁금하지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표정으로 의아한 듯 이관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섬은 누구 소유인데 그렇듯 민폐가 심하단 말이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상감마마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것이옵니다. 소인이 보기에도 바치라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그곳 백성들 원성이 극심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관명은 후궁 소유인 그 섬을 하루속히 다시 나라의 재산으로 바꾸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관명은 사실을 말했지만 보고를 받은 숙종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을 비방함은 곧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순간 몹시 불쾌해진 숙종은 이관명을 노려보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확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으로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일이 경은 그렇게도 못마땅하단 말이오. 임금이 크게 노하자 여러 대신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관명도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했기에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신이 상감마마를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는 이처럼 진노하시지 않으시더니 어명을 받들어 일하느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감마마의 과격하심이 어찌 이에 이르셨사옵니까? 이관명은 조금도 굽히는 기색 없이 임금에게 더 강한 기조로 계속 아뢰었습니다. 이는 상감마마께 올바른 말을 올리는 신하가 없었다는 것이오니 어찌 이들을 믿고 막중한 국사를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상감마마께 옵서는 이들 대신들을 당장 파직시키셔야 될 줄로 아뢰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그저 침묵한 채 임금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관명의 이른바 돌직구의 분위기는 경직됐고 숙종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왕명 출납을 맡은 정삼품 당상관 승지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과인의 전교를 받았을 지목을 준비하라. 모든 대신은 이관명에게 큰 벌이 내려지리라 예상하고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승지가 기록할 준비를 마치자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수의 이관명에게 부재학 벼슬을 내리노라. 수의는 암행어사를 이르는 다른 명칭이고 정삼품 이하 당하관직입니다. 이에 비해 부재학은 정삼품 당상관의 조선 최고 학문기관 홍문관의 실제 책임자 관직입니다. 또한 떼어놓은 당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당하관과 당상관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당하관은 망건에 까막관자를 붙이고 날이라는 칭호만 듣지만 당상관은 옥관자를 붙이고 영감이란 존칭을 받습니다. 또한 당상관이 떼어놓은 옥관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어 누가 가져갈 리 없으므로 떼어놓은 당상은 확실한 일 또는 조금도 염려할 게 없는 일을 나타낼 때 쓰게 됐습니다. 따는 당상과 따놓은 당상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당하관 이관명을 당상관 부재학으로 갑자기 승진시킨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말에 승진은 임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분부를 잘못 내린 것은 아닌지 기색을 살피기 위함이었지요. 그렇지만 숙종은 단호한 얼굴로 승지에게 어서 받아 쓰라고 재촉했습니다. 승진은 과인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이렇게 대답하며 승지는 황급히 임금의 어명을 기록했습니다. 승지가 임금의 분부를 받아 쓰자 숙종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부재학 이관명을 다시 홍문지학으로 임명하노라. 승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숙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문제학은 종이품의 홍문관 우두머리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방금 부재학에 제수했는데 또 승진이라니. 승진을 비롯해 모든 대신이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이관명이었습니다. 큰 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몹시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아뢰었는데 숙종이 뜻밖에도 높은 벼슬을 내렸으니까요. 이관명은 너무나 황송하여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못한 채 그저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숙종은 빙그레 웃으며 더욱 놀라운 어명을 내렸습니다. 홍문제학 이관명을 다시 호조 판사에 임명하노니 경은 앞으로 더욱 과인의 허물을 깨우쳐 주기 바라오. 호조는 토지 및 식량, 재화 등 국가경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관청이고 판사는 그걸 맡아 책임지고 일하는 정의품 으뜸벼슬입니다. 숙종은 그런 중요한 관직을 이관명에게 맡긴 것입니다. 국왕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으므로 모두 벌을 주리라 예상했는데 순식간에 3단계 승진이라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숙종은 옥좌에서 일어나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전은 임금이 평소에 편히 거처하는 궁전을 이르는 말입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어명이 실감나지 않는지 대신들은 어리둥절한 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상감마마. 호조 판서 이관명은 감격한 나머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쓰는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처럼 파격적인 이관명의 출세를 벼락감투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후 벼락감투는 갑작스럽게 얻은 높은 벼슬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였습니다. 벼락감투는 다른 말로 벼락출세라고도 합니다. 전설야담 김씨 부인의 돌이 깨질. 자기만족 단호 어원. 옛날 어느 마을에서 농부 김씨 아내가 마당에 가득 놀은
콩대를 땀 흘리며 도리깨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가 우연히 봤는데 바깥 장반은 정자나무 밑에서 느긋하게 놀고 있구먼. 지금 보니 부인을 고생시키네. 그러자 김씨 아내는 잠시 일손을 놓은 뒤 빙그레 웃으며 마을 안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나가서 쉬라고 말했어. 김씨 아내가 남편을 감싸자 마을 안악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어이쿠, 남편을 임금님 모시듯 하네. 열련하구먼. 열련했어. 그렇지만 김씨 아내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한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 마을 안악은 김씨 아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은 남편이 해야 하건만 편하게 놀고 있고 인혁이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마을 안악이 계속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자 김씨 아내는 깔깔깔 웃은 뒤 다음과 같이 반문하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낮에 고되게 일해 몸에서 진기가 빠져나가면 밤일을 제대로 하겠어? 그랬습니다. 김씨 아내는 밤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기꺼이 남편 대신에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대체로 농부 김씨는 낮에 고되게 일한 날에는 밤에 곧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낮에 빈둥거리며 노른 날 밤에는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마누라가 까무러칠 때까지 정력을 발휘했습니다. 옥문을 드나드는 그의 약물은 가히 천하장사였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남편이 낮에 쉬고 놀아도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혹은 자기에 대해 스스로 흡족하게 여김을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고생하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직업 없이 태평하게 사는 남편을 잘 받들고 불평 없이 살아갈 때 자기 만족이란 말을 쓰곤 했습니다. 전설야담, 항구령, 폭군이 유행시킨 단어. 1494년 왕위에 오른 연사는 집권 초기엔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밖으로는 외적 침략에 대비하여 국방을 강화하고 안으로 빈민구제에 힘쓰면서 학문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살인파를 제거하려는 훈구파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고 한편으로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모함으로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연사는 1498년에 무오사화를 일으켜 살인파를 대거 처형했고 1504년에는 갑자사화를 일으켜 살인파와 더불어 훈구파까지 숙청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화로 인해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죽었지만 연사는 그에 그치지 않고 사치스러운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연사는 광적으로 미색에 집착하여 전국 각지의 사람을 파견해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모 뛰어난 여자를 붙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미녀와 좋은 말을 궁중에 모으고자 지방으로 채용사를 파견했고 아름다운 처녀를 뽑기 위해 전국 팔도에 채청사를 파견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놀까나. 연사는 대궐에 음탕한 처소를 마련해두고 연일 음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가 텅 비자 그 재원을 보충하고자 세금을 더 걷거나 묘한 이름의 세금을 신설하고 백성에게 부역을 시켰습니다. 부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지우는 노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부역 땅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무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라. 돈이 부족하면 강을 건널 때 세금을 거두게 하라. 오로지 자신의 유흥에만 몰두하자 당연히 여론이 나빠졌으며 여러 사람들이 목숨 내걸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2005년 개봉된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광배 공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연산군 5년의 공결, 연산군 11년의 공길이란 광대가 등장합니다. 천안신분 광대인지라 사관이 들리는 대로 이름을 대충 적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길은 연산군 5년 대궐에서 펼쳐진 의식 나래에서 대학의 삼강용 8조목을 줄줄 읊어 연산의 실정을 은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광대가 대학을 얻지 않으냐? 저놈을 이리 오라 해라. 공길은 연산 앞으로 불려갔을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선체로 대답하여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산이 분노하여 처형하려 했으나 곁에 있던 신하가 천안 광대라며 말려준 덕분에 공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공길은 재주가 뛰어났던지 연산군 11년에도 궁궐날의 의식에서 재주를 펼쳤는데 이때도 논어의 한 구절을 읊어 연산을 비판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크게 비위상한 연산은 즉각 엄벌을 내렸습니다. 저놈에게 곤장을 친 다음 멀리 귀양을 보내라. 결국 공길은 곤장을 맞고 유배지로 가는 도중 매맞은 상처가 도져 숨을 거뒀습니다. 용기 있는 남자 광대는 그렇게 죽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공길이 영화에서처럼 미소년이었는지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산은 수많은 기생을 거느리고 화양정 앞 살고지 목장으로 가서 말들이 짝짓기 하는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마관이 먼저 암말 수백 마리를 목책에 가둔 후 연산이 왔을 때 수말 수백 마리를 목책 안으로 몰아넣어 교접하게끔 했습니다. 여러 마리 쫓아다니는 소리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렇듯 국왕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지만 연산은 반성하기는커녕 아예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의 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다음 내용을 나무에 새긴 신원패를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라. 연산이 엄명한 신원패에 적힌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입은 불행을 가져오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디에 있든지 편안하리라. 한마디로 말조심하라는 경고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말은 조선시대 궁중 내시들의 계명이었으며 내시들은 이 계명을 항시 의식하여 말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왜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바 연산이 조정에 드나드는 관리에게까지 목에 차도록 지시한 신원패는 사실상 더 이상 충원하지 말라는 독재자의 함구령이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이때부터 함구령은 어떤 일의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리키는 말로 종종 쓰였습니다. 요컨대 특정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함구령입니다. 한편 내시 김처선은 살벌한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연산에게 충원하다가 연산이 손수손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연산은 상서, 격보 등 여론과 관련된 제도들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탄압한다고 독재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결국 연산은 광대 공길이 죽은 이듬해 9월 궁에서 쫓겨나 폐위됐고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뒤 유배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